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해움의 송혜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무병원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조경회사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대상으로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제가 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잘 되어 있어야 매우 이제 특이한 또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번 웨비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요 진행 중에라도 채팅 올려주시면 제가 마지막 부분에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사업자와 세금 관리이고, 일단 두 번째 페이지는 일단 간단하게 저희 세무법인 해움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세무법인 해움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세무법인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세무법인 순위는 꽤 높은 편이고, 저희는 자체 세무사들도 많이 있고, 혹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컨설팅만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도 별도로 있으시니까 혹시 이제 꼭 기업 운영과 관련된 거 외적으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업자 세금 관리가 왜 어려울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님들께서 알아야 될 최소한의 기초 세무 상식이고 세 번째는 세무 전문가의 관리가 왜 필요할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각 기업들이 이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할 때 이런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총 네 가지 목차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제 첫 번째는 사업자의 세금 관리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금 관리 포인트인데 이 적격증빙 누락,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 누락, 그다음에 사업용 계좌 미등록 이렇게 크게가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허락된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자금을 집행하시거나 또는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시거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큰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거래에 대해서도 누락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세무 관리는 적격증 비행을 잘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나무병원이나 이제 조경회사들 같은 경우에 가장 특이점으로 보였던 이 적격증 비행 누락들이 조그마한 식재를 이제 도소매하는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이제 매입 자료를 받으시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게 세법상 비용 처리가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절세 혜택을 놓치게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인건비 관련 실수인데 인건비 관련 실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경회사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조경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조경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일종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소득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을 하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뭐 이제 개인 정보를 주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인건비 관련해서 이제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경회사나 또는 나무병원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 인건비 지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어서 최소한의 방편으로 계좌 이체를 하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그러면 어쨌든 근거는 남으니까 우리가 사업상 지급했다는 걸 근거로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용 계좌 미등록인데 사업용 계좌는 아마 대부분 누락 없이 등록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혹시라도 사업용 계좌를 미등록하신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이제 세액 감면 등 세법상 혜택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액 감면 등 세법상 혜택 배제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용 계좌를 미등록하신 사업자분이 계시다면 요건에 상관없이 그냥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세무법인을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공통 문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무 대리인 꼭 저희 세무법인 해움이 아니더라도 세무 대리인을 이제 이용하시는 게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놓쳐버린 절세 기회라고 했는데 세무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대표님들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야 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세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지나간 거에 대해서 경정 청구라는 절차로 저희가 이제 더 낸 세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세무 대리인이 없으신 경우라면 그래도 잘 맞는 세무 대리인을 찾아서 의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신고의 반복이라고 두 번째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매출 규모가 커져도 똑같은 방식으로만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매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세무 리스크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무 대리인이 매출이 커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공포라고 해놨는데 보통은 세무조사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매출 규모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공포를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세무조사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뭐 적격 증빙이라든지 인건비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놨다고 하면 사실 무서워할 만한 것들은 아니고 오히려 저희한테는 우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검증받을 만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목적으로 이제 세무법인 또는 뭐 회계법인,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대표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기초 세무 상식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세무의 전반을 대표님들께서 본 업 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꼼꼼하게 알고 계시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 혹시라도 세무 대리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또는 앞으로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중간중간에 잘 지금 내가 맡긴 세무 대리인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자 등록 방법이랑 주의사항인데요.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대표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제 서류와 함께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업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 허가증인데 일반적으로 조경공사인 경우에 면허가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면허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업종이랑 업종 코드 확인인데 첫 번째는 실제 사업과 가장 유사한 업종 코드를 찾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사도 세무 업종 코드를 찾아보게 되면 소규모 공사도 있고 어느 정도 조경공사 따로 있고 공사마다 성격마다 다 달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고 이 업종 코드에 따라서 세법상 세액 감면율 또는 공제율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절세에 유리한 업종 코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지 확인.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종에 맞는 주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도소매, 뭐 제조, 공사 이런 것들은 일반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일반 사무실을 요건으로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같은 일부 업종들의 경우에는 자택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 주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사업자 대표 확인. 처음에 하실 때 공동사업으로 하실지 또는 단독사업으로 하실지 또는 법인사업으로 하실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해서 지분율을 설정한 후 요 상황도 사업자 등록 신청과 함께 같이 제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확인. 인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을 확인해서 맞는 사업장으로 진행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일반 과세자일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적용공사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거나 또는 이제 국가에서 해야 할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일부 어떤 업종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자 업종에 맞는 부분에 찾아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은 네, 첫 번째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가 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있다. 이런 내용과 상관없이 꼭 복식부기 의무자가 당장 되지 않았더라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 감면이나 공제를 위해서라도 사업용 계좌를 꼭 개설하시고 바로 등록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홈택스 가입인데요. 홈택스 가입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 조회 납부, 민원 증명,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서 홈택스 가입은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홈택스 가입은 꼭 해주시고 홈택스 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 은 이제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그다음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현금용 수준 가맹점 가입인데 보통 우리 남부병원 또는 아마 조경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매입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령하실 거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홈택스에 등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후 해야 할 일, 요 경비처리를 위한 증빙구비가 어떤 면에서는 꼭 사업자 등록 후가 아니더라도 항상 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사업 세법 또는 이제 국세청에서 바라볼 때 사업으로 지출했다 안 했다의 기준은 요 적격 증빙을 받았다 안 받았다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사무실 인테리어, 비품, 차량 구입 또는 일정 재고 자산 또는 뭐 식재 같은 원재료 이런 공사 비용을 위해서 지출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개인 사업용 개인 카드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단순 현금 사용 후 영수증 수령은 세무서에서 일단은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비용들은 가급적이면 세금 계산서 또는 이런 신용카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꼭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통신비, 관리비, 전기세, 그다음에 차량 리스, 렌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사업자임을 밝히고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령 요청, 발급 요청을 해주셔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 후에 이 부분은 이제
접대비로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은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하고, 이 부분은 보통 법인세 신고 기간이나 이제 이럴 때 한꺼번에 주시면 누락될 수가 있어서 법인 설립 준비할 때 지출된 임차료 관리비 등도 경비 처리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사업자 등록 전 준비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법인 설립 등기만 해놓고 당장 사업자 등록 번호가 안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지출된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대표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주고 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는 아니더라도 법인 설립 시 준비 비용으로 법인세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적격 증빙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요 부분은 이제 적격 증빙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빙을 수취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적격 증빙은 이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어떤 조경 공사를 위해서 해외에 있는 식재를 매입하시는 경우, 또는 해외 가서 직접 그 식재를 보고 오시는데 이제 쓰시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종의 해외 출장비가 되겠죠. 이 부분은 사실 해외에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우리가 카드로 사용했다면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뭐 현금 영수증, 계산서 이런 것들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지에서 지출할 때 현지에서 환전했던 내역이라던가, 또는 거기에서 이제 뭐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이랬을 때 가이드에 대해서 가이드랑 계약한 내용, 그다음에 얼마 지급하기로 했는지 정도 증빙을 남겨주시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적격 증빙에서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는 상대방이 일반 과세자로서 자기가 공급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고, 이제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건데, 보통 우리 나무병원이나 또는 이제 조경회사에서 특히나 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는 보통 식재를 매입하셨을 때 그 식재를 파시는 분들이 보통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보면 공급 과액과 세액이 나눠져서 적혀져 있고, 계산서에는 공급 대가만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는데, 보통 처음에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고, 뭐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의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세율 구간일 거예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하죠. 과세 구간도 단순하고 세율도 종합소득세에 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다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법인격을 부여한 사업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은 대표자 개인의 것이 아니다 보니까, 법인 사업자로 하면서 이익이 계속 나오면 이 이익을 나중에 대표자분들이 또는 주주분들이 가지고 올 때 다시 한번 세금이 발생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일종의 차이점인데요. 개인 사업자는 창업자 자신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책임지셔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표이사와 법인은 서로 실체가 다른,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어떤 법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부분은 무한정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부만 책임을 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지속성, 사업장의 지속성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업자가 폐업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되신다고 보면 되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와 법인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소득의 귀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 전부가 개인의 귀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쓰시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 이익이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대표이사 개인이나 또는 주주의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급여 또는 상여를 받아가거나 주주가 배당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법인의 귀속된 소득을 이제 개인에게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이전 시에는 별도의 세금이 과세되고, 이때 과세되는 세금들이 앞서 나왔던 종합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설립의 용이성 관점에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 중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고 하면 보통 하루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그 즉시 바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대표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법인 설립 등기를 바탕으로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개설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설립에 있어서 조금 더 개인 사업자보다는 까다롭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관리인데, 사실 개인 사업자는 뭐 부가세든 아니면 종합소득세든 세금을 납부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금 운영이 매우 간편하고 의사결정도 매우 빠른 편입니다.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 인출을 하는 경우 그 목적이 반드시 법인의 사업과 연관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인출하거나 또는 주주가 인출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사의 선임, 그 다음에 자본금의 변경, 그 다음에 주소지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등기를 요하고 있고, 또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 지급, 이런 부분들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법인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 내용은 세법이 아닌 상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사실 법인 사업자는 조금 절차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또는 법인 전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애초에 처음 할 때부터 여러 명이서 모여서 우리 법인을 설립해서 각자 지분을 근거로 주주가 되어서 법인을 운영하자,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정책 자금이라든지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해서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자 등등, 사실 이 두 가지 또는 법인 개인 사업자 설립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요거에는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재무제표 보기인데, 이 재무제표는 보통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라고 말하고, 뭐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 현금 흐름표 등등도 이제 재무제표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가 재무회계의 기본 요소인데, 보통은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나눠져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요 내용인데요. 자산과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재무 상태표의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해서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재고자산을 말할 수 있고 비유동자산은 이제 유형자산, 뭐 토지, 건물, 그다음에 기계장치, 설비 이런 것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와 자본인데 사실 이 부채를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타인 자본이라는 개념인 거고 이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타인 자본이냐? 보통은 우리가 은행에게 또는 제3자에게 빌려오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이걸 부채라고 하는데 부채는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인데 이 부분은 그냥 1년 내에 상환할 거냐 아니면 상환까지 뭐 1년 이상이 걸리느냐 이런 기간에 대한 차이니까 요거는 오히려 부채는 타인 자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이 최초에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납입하게 되는 이런 납입 자본, 그 다음에 법인이 이익을 계속 내면서 이 잉여금들이 계속 쌓인 것들, 이런 이익 잉여금, 그 다음에 기타 자본 요소, 요거를 자기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수익, 비용,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 이익이 보통은 이 자기 자본의 이익 잉여금에 포함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현금 흐름표는 이 손익계산서가 보통 일반적인 회계들이 이제 발생주의라고 해서 거래가 발생한 때, 그러니까 당장은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거래가 확실해지고 이 거래를 진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 사내의 현금 흐름과는 손익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건데,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 그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것, 재무활동으로 인한 것,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왔지만 손익계산서상에는 이 손익계산서상 비용에는 감가상각이라고 우리가 최초의 설비를 사거나 이랬을 때 돈을 한꺼번에 내놓고 이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유동 재산을 쓰는 기간으로 나눠서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유출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실제 사내에 현금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빼고 매출채권 등도 빼서 실제로 현금이 사내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로 실제 회사에 돈이 얼마가 있는데 설비자산 투자 등으로 돈이 현금은 일시에 나갔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설비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비용 처리가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으로 잡힌 거에 비해서 현금이 과다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가 현금 흐름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재무상태표, 기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기초의 재무상태표에 손익계산서가 더해져서 재무상태표 기말이 작성이 되고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보면 기말이라는 일반적인 회계연도가 12월 31일 날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12월 31일 죄송합니다. 12월 31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해 주는 게 재무상태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익, 비용 그리고 그 차익인 이제 이익을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기간, 재무상태표는 시점. 그래서 한 회사의 기간을 한 기간, 한 해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보여주는 건 손익계산서고,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어,
회계장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무제표 보기에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인 회계의 내용인데, 이제 보통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식 기준, 그래서 수익 비용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작성 목적은 경영 성과를 보기 위한 목적이고, 회계 처리는 이러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금 흐름으로 하다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 흐름표는 일종의 보완해 주는 거고, 사실 현금 흐름으로만 또는 현금 기준으로만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회사의 정확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현금 흐름표로 보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개정 과목 예시는 이제 발생주의랑 현금주의의 가장 큰 차이들을 보여주는 건데, 선수 수익, 아직 수익 인식 기준이 되지 않았으나 현금은 입금된 경우, 그다음에 선급 비용, 아직 비용 인식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으나 현금은 출금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로 하고 선납으로 비용을 미리 받았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공사가 실제로 공사 계약이 체결 전에 일정 계약금 같은 걸 수령한 경우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 들어왔지만 선수 수익 계정으로 되고, 요거는 성격상 부채로 분류하게 되고, 선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떤 보험을 가입하거나, 그래서 보험이 뭐 1년 내지는 2년 이렇게 기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을 한 번에 일시납한 경우에는 이 기간으로 나눠서 나머지 선급한 내용을 하시면 되고, 미수수익은 어떻게 보면 선수익이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사를 다 하고 공사 대금을 다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의 수익으로 잡혀 있지만 우리가 받을 돈, 일종의 채권이 되는 거죠. 네, 그런 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고, 미지급 비용도 마찬가지로 비용 인식 기준 충족되었으나 아직 우리가 돈을 안 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법인에 어떻게 보면 한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본 잠식,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보면서 반드시 대표님들께서 요 정도는 한번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보통 자산은 아까 부채와 순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순자산이 자본이에요.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자본을 별도로 계산하는 건 없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순자산 또는 자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 잠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커지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사내. 그 상태를 자본 잠식이라고 하고, 이 상태는 사실 법인 회사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부채 비율이 좋은 거냐, 어떤 부채 비율이 적정한 거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 보통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업종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회사의 규모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또는 평가하는 기관마다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자본 잠식이 않은 상태라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적정 부채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 제가 직접 해봤던 것 중에는 어,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 있는 이제 공사를 위탁받아서 했던 거였는데, 그때는 해당 조경 회사의 부채 비율이 150% 미만이어야 된다 라는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만 입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공사는
뭐 총 뭐 몇 억의 규모니까 요 정도였고 그보다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 잠식이 아닌 경우라면 부채 비율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보통 영업이익률을 많이 보는 경우에는 이제 법인 또는 이런 걸 운영하시면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이제 뭔가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에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고 사실 영업이익률은 어떤 절대값보다는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얼만데 당 회사는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게 유의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이익이 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시면 영업이익률은 높고 낮고가 꼭 어떤 절대적인 값을 보여주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시면서 재무제표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매출을 인식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행해 주시거나 세금 계산서를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때 요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세금 계산서 발행 기준이랑 이제 회계상 매출 인식 기준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발행 인식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달라져 있고 원칙적으로는 상품등 인도한 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화를 공급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비를 나눠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어, 현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인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과 얼추 비슷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회계 이제 수익인식 기준 또는 매출인식 기준에 따라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비슷하지만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다 보니까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 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어서 우리가 매출을 공사를 하고 또는 용역을 다 제공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받은 날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매출 인식은 우리가 이 매출을 진행하기로 또는 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공사를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은 진행률에 따라 또는 이게 1년 미만의 단기 공사라면 이 계약을 한 시점 그다음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시점에 우리가 매출로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발비나 연구비인 건데 보통 요새는 이 법인 내에 이제 세액 감면이나 공제 또는 이제 어떤 법인의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연구소, 사내 연구소를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작성을 해봤는데 개발비랑 연구비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회계 연도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한다. 단,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정의와 자산의 인식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무형 자산으로 인식한다. 라고 보는 건데, 요거는 사실 개발비랑 연구비를 어떤 형태로 정확하게 나눠야 되는지는 실제 어떤 연구를, 어떤 개발을 진행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 요거는 이제 회계 기준상 요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건 세법이라기보다는 회계 기준상 요건이니까 요 내용은 참고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도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입금 시 부채, 채무로 인식이 되고 일종의 돈을 빌린 거죠. 상환 어떤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시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타인의 자본인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자산 보전 목적으로 하면은 이 자산을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고, 특정 비용 보전 목적이 특정 비용 보전 목적이면 그 특정 비용과 상계, 대표적인 게 아마 뭐 급여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급여를 한 1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 비용 목적으로 급여 지원 목적으로 1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손익계산서상에는 비용 1억도 없어지고 수익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 또는 목적 없는 보조금, 예전에 한창 코로나 때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건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직원이 있다면 또는 뭐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이런 상환 의무가 없고 조건이나 목적도 없는 보조금인 경우에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게 되고, 해당 영업 외 수익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붙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무 일정인데요. 보통 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 이 법인세는 법인소득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개인 종합소득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는 법인 사업자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신고 기한은 해당 법인의 회계 종료일이 끝나는 달에 3개월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다 보니까 3월 31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가 한 회계연도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6월 30일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이니까 이제 7월, 8월, 9월의 마지막 날, 이제 9월 30일까지가 법인세 신고 기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 예납이라고 해서 예정 신고가 있는데, 매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기로 딱 잘라가지고 12월 말 법인 경우에는 두 달 뒤, 반기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달에 두 달 말에, 그래서 8월 31일까지 반기에 대해서 한번 신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미리 절반 정도 납부를 하게끔 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1년간 소득에 대해서 과세인 거고,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6월 30일인데, 이건 법인과 다르게 개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 기한에는 변동이 없고, 중간 예납 같은 경우에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종합소득세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납부하라고 아마 11월 초부터 세무서로부터 고지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로, 앞서 말씀드린 세금은 법인 소득세, 종합소득세였다면 요거는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엄밀히 따지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이 1,2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부가가치가 2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이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을 납부해라 라는 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인 거예요. 그래서 신고 기한은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을 확정 신고라고 하고, 매년 1월 25일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고, 7월 25일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중간 예정 신고가 있는데 이거는 딱 보면은 1월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각 분기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개인 사업자나 그 다음에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고지납부를 진행해요. 그래서 이때는 법인은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개인은 고지납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원천세인데, 원천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아니에요. 원천세의 이제 정확한 명칭은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이고, 급여 등 인건비 지급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원천징수의 의미는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 그러니까 급여가 아니라 뭐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개인 프리랜서에게, 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를 대신해서 일정 율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기한은 매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월 10일은 이제 간략한 거고, 정확한 신고 기한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가 원천세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원천 징수는 급여일 거라서 이제 급여를 예시로 들어드렸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만약에 7월 달에 급여를 7월 30일에 지급하신다라고 하면 8월 10일까지 급여 등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7월 급여를 8월 10일 또는 8월 5일 이걸 지급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8월에 지급했기 때문에 9월 10일까지,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급여가 8월 달에 지급되는 바람에 9월 달에 신고되는 거죠. 그래서 원천세는 지급을 하는 걸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한다. 그게 원천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원천세에 앞서서 제가 지급을 하면, 프리랜서든 누구 어떤 개인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으로 기억을 꼭 해줬으면 좋겠는 게, 그래야 대표님들께서 어떤 세금 계산서 거래라든지 이런 거래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지급하면 이게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만 가져주시고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만 해주셔도 바로 세무 대리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또는 이거는 원천세 신고하고 뭐 지급명에서 제출 대상이다라고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앞서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것들은 보통 세금 계산서, 앞서 설명드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으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한테 지급하는 소득의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일반 우리가 프리랜서한테 줬다고 해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니까 원천세 신고 자체가 영수증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천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가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느냐, 요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보통 세무 대리인들이 바로 확인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천세에 대해서는 사실 요 앞선 세금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들이 이 원천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소득세인데 이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그냥 약간 좀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은 손실이 있더라도 우리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 손실이면 작년에 냈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올해 손실이면 내년에 이익을 났을 때 이걸 2월 결손금으로 해서 이익을 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이게 과세 거래.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반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자가 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그다음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당장 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부가가치세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수 있고, 우리가 비용이 더 큰 경우 환급도 가능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매입이 더 많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보통 이거를 간접세라고 해서 소득이랑 관련된 세금은 직접세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간접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정 규모가 되면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별도 관리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과세 제외 거래라고 했는데, 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업무 관련 비용이라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 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 처리로 어렵고, 아까 지금 채팅창에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20일 이내에 등록 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가세에 관련된 내용이고, 사업자 등록 전에도 법인의 설립 또는 기타 운영이랑 관련된 경비들도 반드시 처리가 되니까 꼭 영수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비용업용 소형사용자 관련 비용, 접대비, 해외 사용비, 인건비 요런 내용들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인 거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꼭 거래랑 관련된 적격 증빙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원천세는 제가 원천세를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길게 얘기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길게 얘기했던 것들을 단순하게 좀 나열하는 식으로 작성해 두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내는 세금이라고, 대표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직원들을 채용하고 넷으로, 그러니까 뭐 사대보험도 회사에서 내줄게, 그러니까 뭐 월에 500만 원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님들께서 뭐 직원분이랑 넷으로, 그러니까 사대보험 다 공제하고 실수령액으로 500만 원 주기로 할게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천세가 신고가 되고 급여가 신고되는 방식으로는 그 내준 원천세 또는 회사가 부담한 사대보험, 그러니까 사대보험의 절반이 되겠죠. 이것도 다 급여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직원분들이랑 이런 넷으로, 그래서 월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근로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꼭 이 원천세,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환급금은 누가 수령하기로 한다, 뭐 회사가 수령하기로 한다, 환급금은 뭐 직원이 수령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원천세 해서 꼭 급여가 아니더라도 근로사업 기타, 이건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천세에 대해서인 거고, 혹시라도 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꼭 은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내용들이니까 요런 세율 또는 요런 의미 정도만 간략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무 전문가의 관리가 왜 필요할까인데, 보통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예시로 드렸듯이,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으로 1회가 아닌 연속적으로 계속 거래가 발생하고 그 거래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세무 회계적인 관리가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세금 진단후에 경정 청구하고,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대표님들께서 어떤 거래를 하셨으면 이제 그 자료를 받아다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세무 관리 포인트는
기장과 동시에 월별로 손익을 관리하고 사전에 대표님의 어떤 계획,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절세 전략을 장기적으로 세워놓고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최소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범위로 가지고 오는 세무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절세 전략, 그 다음에 이런 회계 정보의 정리, 그 다음에 신고 오류 또는 감면 공제 요건 충족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파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월별 손익 흐름 또는 앞서 말했던 현금 흐름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예 실제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건데요. 보통은 아마 신고서 작성할 때쯤 돼서야 우리가 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되는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되는지, 고용증대 세액 공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 사업장의 업종 또는 고용 현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 명의 뭐 직원을 고용했을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업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사실 미리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한 회계 기간을 보내는 게 절세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이런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요 마지막 지원금의 성격과 종류는 이제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추가적으로 준비했는데 정부 지원금, 정책자금 이렇게 있어서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이 지원금 형태로 나가고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형식으로 제공하는 자금인데 저리로 이제 하는데 이 정책 자금을 받을 때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여서 정책 자금 및 자원금 심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재무제표가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재무 상태 또는 재무 제표들이 어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네,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